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미 양국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미군은 한국에 전략 무기를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인배 한반도 미래 포럼 기획 이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먼저 파견되는 게 그 괌 기지에 있는 네. 그 비원비 전략 폭격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B-52나 B-2 폭격기는 익숙하실 텐데 B-1B 폭격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 B-1B 폭격기는 B-52와 마찬가지로 초대형 폭격기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B-1B 폭격기는 마하2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빠르게 초고속으로 초저 비행을 하면서 폭격기의 그 정확성을 높인 예. 폭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원비 초음속 폭격기는 그 랜서라고 하고요. 랜서라고 그 그럽니다. B-52 전략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이 세 개의 기종 가운데 가장 그 속도가 빠른 게 B-1B인 모양이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가장 빠른 건 스텔스 폭격기가 스텔스 폭격기고요? 스텔스가 제일 B2고요? 예. 빠르고요. 네. 한데 이제 폭탄을 가장 더 많이 실 수 있는 걸로 보면은 B-1B가 많이 싣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런 무기가 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요.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파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로널드 레이건호.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그 계획되고 있는 이제 한미 연합 해상 훈련에 아마 이제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제 포함되는데 뭐 레이건호는 최고의 가장 큰 그 항공모함이죠. 네. 80여 대의 이제 항공기 폭격기가 실려 있는 그런 네. 무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이것이 배치되는 곳이 이제 제주도 남쪽, 네. 남서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단히 불편한 그런 위치에서 작전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레이더를 통해서 네. 예. 대단히 큰 지역까지 다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레이건호가 오게 되면은 중국도 대단히 불편해하고 좀 긴장하게 되는 그런 무기이기도 합니다. 레이건호의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네. 어지간한 국가의 그 전체 군사력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전 뭐 여기서 탈영병도 있으면 못 찾을 정도라 그러니까는요. 네. 예. 다음 달 한미 양국이 이제 훈련을 할 때 레이건호가 파견이 되는데요. 네, 이때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심 시설 네. 그 직접 타격하는 훈련을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 해양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핵 시설에 대한 그 위치와 거기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지휘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작전을 재검토하고 네. 한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연합 훈련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양국이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할 때요, 꼭 그 북한의 도발이 있었어요. 혹시 그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할 때도 이제 프로그 미사일로 쏘기도 하고 뭐 꽤 많이 그런 식으로 저강도 도발입니다. 직접적인 우리 한반도 영토에 대한 도발은 아니고 이걸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강도 도발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해 쪽에서나 도발하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해상 네. 훈련하기 때문에 아마 육상에서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뜩이나 좀 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핵실험 이후에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상황인데 네. 그런 걸 통해서 보다 더 좀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국정원이 밝히기로는 6차 실차 핵실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이 북한의 요격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군사 전략은 이렇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보면 이제 선제 예방 공격을 할 수 있는 킬체인 네.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 것을 지금 자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격 시스템으로 KMD와 사드를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끝으로 더 하나 강화되는 것이 이제 대량 응집 보복 작전이라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지휘부와 평양을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핵심 타격지를 나누고 있다가 그것을 응징하게 되는 그런 작전까지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뭐 현무나 그런 이제 미사일을 동원해서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5차 핵실험 이후에 그 미국의 언론들이 그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의 본토인 그 시카고를 공격할 수도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곧 IC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북한이
실험하거나 또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건데요. 예, 일단 이제 남아있는 이제 북한으로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제 ICBM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00km, 13,000km 정도 이상 되는 이제 미사일을 배치를 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태계를 갖추겠다라는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현실적으로 그 계획이 완전히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ICBM을 각오하기 위한 그런 단분리하는 것이나 네. 그 항체 조정하는 것이나 기술들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고요. 이제 마지막 네. 이제 재진입 기술이 네. 남아있긴 한데 그것도 최근에 이 탄도 미사를 하면서 고각 발사를 하면서 1,000km 네. 이상 올려갔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진입하는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재진입 기술도 상당 부분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그 ICBM이라고 자랑하는 그 미사일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사거리가 가장 큰 네, 그렇습니다. 진 미사일이? KN-8이라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건 이제 군사 프레이드 할 때 한번 이제 보여기는 했었는데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험 발사랑은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예. 그걸 이제 조만간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의 이제 판단인 것이지요. 네, 근데 가장 가장- 큰 관건이 그 대기권 재진입 네. 기술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더군요. 예. 그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북한이 지금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고각 발사를 하면서 네. 일부에서는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이게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예. 해서 다시 들어오는 실험들을 꽤 몇 번을 했습니다. 1,000km 예. 이상까지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는 기술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재진입을 위한 시험 발사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기도 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예. 완전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 제어 장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아직까지 그것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를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예. 완벽하진 않다라고 네, 볼 그렇게 수 보고 있는 있는 거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핵실험 직후에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발언 내용을 그래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에게 핵 보유국 지위 집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왜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핵 보유국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게 될 때 분명히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실존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네. 돼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군사 안보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군사 안보 전략 차원에서는. 네. 그러나 협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미국과 북한 간의 또 다른 협상의 국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북한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예.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또한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하거나 주한미군을 물려내거나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핵 협상을 통해서 단판 지을 수 있다라고 김정은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겨냥해서 정신 상태가 통제불능이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비판을 했지만 이번에는 김정은 개인을 향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더 이상은 이제 김정은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그게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 자체의 그 인격적인 그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대단히 많이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시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한 간부들과 김정은을 분리시켜 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그 북한 간부들, 중간 간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 김정은만 없어지게 되면 북한의 모든 제재와 모든 북한의 어려운 일들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아마 북한 간부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전략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이게 잠자코 있을 북한이 아니죠. 저희가 조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민족화해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 비상식적이니 폭정이니 변화 유도니 주민의 삶이니 뭐 경망스럽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한 말인데
사실 이렇게 수위가 갈수록 노골적이고 저급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보면 이제 미나협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제 네. 이 통전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통전부 뭐 아시다시피 김영철이라는 자가 이제 이 정신교육도 받고 와가지고 충성을 좀 맹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충성을 더욱더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저런 점입니다. 김정은의 정책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판단하고 혈기방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따라서 그냥 이행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반도에 대단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아마 대통령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도 그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그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네. 의제들이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 논의가 될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사드 문제도 논의가 되겠죠. 그럴 겁니다. 이런 엄중한 안보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치 지지자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국민들도 안심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이런 엄중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뭐 공교롭게도 제 고향도 김천입니다. 그래서 사드에 관해서 저도 부모 형제가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사드가 지금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좀 더 당길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김천시 자체에서도 좀 애국적인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저는 또 고향이 김천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듭니다. 그럴 때 아마 대한민국은 참 귀하게 김천시를 그렇게 기억하고 또 아껴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요, 핵 무장론, 뭐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는 뭐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야권에서는 뭐 저들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건 아니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핵 무장론에 대해서?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안보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보면 일단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국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인 지지 구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려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함께 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칫 핵무장론을 언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미국이나 일본과 이렇게 파열음을 내게 되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오히려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핵 무장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전술 핵을 배치할 네. 수 있게 하는 무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NPT 탈퇴도 해야 되고 한데 뭐 전자일 경우 전술 핵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협상을 해볼 여지는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유엔 등 그 국제사회가 아주 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언론들조차 그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유엔의 제재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군사적 제재만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군사적 제재, 즉 경제 제재를 통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가 나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유엔의 제재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권고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의무 조항으로 만들게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조항 자체에서 이제 이 예외 조항들을 없애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뭐 석탄이나 석유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등에 대해서 예외 없이 그것을 이제 규제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제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또 중국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저 한중 정상회담에 중요한 제가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제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중 간의 전략 대화를 더욱더 지속하겠다. 네. 또 하나는 한미중 간의 전략 대화를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함께 도대체 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 우려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략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이제는 전략적인 셈법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걸 위해서 아마 한미중 전략 대화를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뭐 중국 정부가 지재룡 북한 대사를 핵실험 이후에 초치를 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중 관계가 앞으로 더 냉각기가 오래될 거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중국으로서는 가장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 북한을 도와준다면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예외 조항들, 네. 조치들 아니면 사드에 대한 문제들, 그건 뭐 미중 간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제 사드 등등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어쨌든 북한을 끌어안으려는 모습들 대단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지난번 ARF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한국을 우리 외교장관을 박대하면서 북한 외무장관을 이렇게 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까지 감행함으로 해서 중국이 가장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명실상부한 미국도 이제는 스스로 이야기를 G2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세계 전략을 좀 고민하는 중국으로서 작은 북한만 지금 안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피해 볼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전략적인 판단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이 이제 5차까지 이어졌고요. 네. 또 잇따른 그 미사일 발사 등 그 도발이 뭐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의 이제 언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아마 대화를 하게 되면은 북한의 페이스에 넘어갈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북한에게 아마 다른 오판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하게 되면은 다 양보하는구나라는 선례를 다시금 남기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재를 더 강화시켜서 어쨌든 북한이 대단히 이게 아파하고 괴로운 상황이 될 때 그때쯤 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나올 예상인데요. 어떤 것들이 좀 북한을 정말 조금 아프게 하고 압박할 수 있는 제재가 될까요? 지난번에 하려다 그냥 거론만 됐다고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삼자 제재입니다. 삼자 제재요. 예, 북한과 제재하고 있는 다른 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삼자 네. 제재인데요. 그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했던 이유가 중국 때문에 못했던 것이거든요. 러시아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국도 아마 불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민수용으로 했던 석탄 뭐 수출입 문제나 연료 문제 예. 등에 대해서도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추워지는 네. 상황 속에서 아마 중국에 대단히 부담스럽고 아마 이에 대해서 유엔이 대단히 중국을 설득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와 함께했습니다.